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을 이용한 로봇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CES 전시회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피지컬 AI를 언급하면서 화두에 올랐었는데요.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현실 세계에 있는 하드웨어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없을 때에는 이런 물리적인 도구가 없으므로 그냥 AI가 이 레드박스를 옮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현실 세계에 전혀 영향 없이 그대로 있는데요.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존재를 한다면 현실 세계에 이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박스를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는 로봇인데요. 이제는 로봇도 고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거나 험지도 되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산업에서 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로봇들이 더 다양한 상황에서 고차원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챗GPT는 이제 텍스트 분야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그리고 비전 쪽에서는 이제 세그먼트 애니띵이라는 또 모델이 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학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러한 단순한 작업을 하나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데이터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로봇의 기종이 만약에 또 바뀌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학습한 모델들은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다양한 작업과 다양한 로봇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온다면 간단한 파인 튜닝만으로도 쉽게 특정 상황에 맞게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모델의 규모가 커지면서 학습되지 않은 상황도 잘 대처하는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 분야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머신러닝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강화학습 그리고 모방학습이 있습니다. 두 분야 모두 되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지만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쪽은 대부분 이 모방학습을 기반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과 달리 이제 모방학습은 어떤 주어진 상태가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된 상태값에 알맞은 행동을 예측하는 이제 지도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는 모두 모방학습을 이용해서 연구되고 있다. 미리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 제어 분야의 모델을 만들 때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처음 보는 작업이더라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 추론하는 시간이 길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현실 세계에서는 빠르게 행동을 취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추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4가지의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소개하기 앞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알아볼 이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어떤 입력값이 들어가고 어떤 출력값이 나오나를 먼저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이 세상을 인지할 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로 인식을 하죠. 그럼 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된다라고 지시사항을 텍스트로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모달리티를 가진 데이터가 이제 모델 안에 들어가고 이제 쭉 거쳐서 로봇이 어떤 행동을 이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모두 이러한 입력값과 출력값을 기본적으로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로봇 트랜스포머 RT1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논문을 먼저 소개드리는 이유는 처음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일반화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논의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봇 학습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일반화 성능과 이 추론 속도는 사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요. 좋은 일반화 성능을 위해서는 모델의 크기를 키워야 하지만 또 역으로 추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T1은 이 두 요소를 모두 끌어올리면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RT1의 아키텍처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미지 분야에서 가볍고 성능이 좋기로 유명한 Efficient Net을 사용을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두 가지의 모달리티를 모두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텍스트도 처리할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서로 다른 두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합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인 이 필름이라는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요. 하지만 Efficient-Net이 이미 사전 학습이 된 상황에서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이 필름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사전 학습된 이 Efficient-Net의 지식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이 필름의 그 파라미터들을 사실상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처럼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테크닉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가 합쳐진 피처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저희가 연산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토큰 러너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중요한 토큰만을 따로 선별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줄어든 크기의 피처맵을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로봇이 이 그 행동을 예측하도록 하는데요. 다만 로봇의 행동이 이 집게에 들어가는 힘처럼 원래는 연속적인 값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RT1의 저자들은 이거를 이제 이산적인 값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요. 만일 로봇이 이제 집게에 줄 수 있는 힘을 0부터 1이라고 하겠습니다. 0부터 1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256개의 균등한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 구간의 인덱스를 이제 토큰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 인덱스가 1인 토큰, 2인 토큰, 3인 토큰, 4인 토큰, 5인 토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랭귀지 모델링을 하던 방식대로 이제 요 첫 번째 값이 로봇의 그 집게에 힘을 주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값을 예측을 할 때 이제 256개의 로짓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로짓 값을 가진 인덱스를 고르면 해당 구간의 연속적인 값이 이제 로봇의 행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로짓 값 중에 인덱스 5번에 해당하는 로짓이 가장 커서 인덱스 5번을 뽑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이제 연속적인 값이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의 실험에서 분석을 하지만 해당 테크닉을 썼을 때 이제 행동 분포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RT1에 쓰인 학습 데이터는 여기 보이시는 이 Everyday 로봇이라는 기종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17개월 동안 744개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13만여 개의 동작 데이터를 이제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스킬이 입력되는 그 지시사항, 텍스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짚거나 이제 물건을 밀어서 다른 물건에 가까이 두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스킬 지시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RT1의 성능 검증 역시 이제 동일한 에브리데이 로봇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RT1의 성능 평가를 해 보았을 때
이제 scene ta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했던 과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검증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RT1이 거의 다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베이스라인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unseen task가 이제 일반화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unseen task, distractors, background 모두 해당합니다. 그래서 unseen task는 이제 학습에 사용한 적이 없는 스킬과 물체를 지시하는 경우고, distractors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지시사항에는 없는 물체들이 이제 이런 작업대 위에 다수 진열되어 있는 이제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두 개에서 5개는 존재를 하는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자고 했을 때는 9개까지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목표 물체, 이런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 물체를 가리도록 디스트랙터스를 배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는요. 원래는 이런 작업대 형태에서 모든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대에 뭐 보자기를 씌운다던가, 네, 이런 배경에 이런 배경을 바꿈으로써 뭔가 이런 형태를 바꾸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RT1은 이렇게 노이즈가 추가되는 상황에서도요, 베이스라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RT1이 연속적인 값으로 행동을 이제 바로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적인 값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 부분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드러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 연속적인 값을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전반적인 성능들이 이제 scene task나 뭐 unseen task들에서도 다 함께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뭔가 좀 재밌는 실험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실험은 이제 에브리데이 로봇에서 수집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연구에서 이 쿠카라는 로봇을 가지고 상자 안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그런 제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을 해본 경우입니다. 이제 쿠카라는 로봇은 사실 에브리데이 로봇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RT1에다가 이 쿠카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에브리데이 로봇이 뭔가 태스크를 수행하게 했을 때는 사실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요, 이 쿠카 로봇 데이터와 에브리데이 로봇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에브리데이 로봇 데이터만 학습했을 때보다 앞서 말씀드린 이 쿠카가 그 상자 안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에브리데이 로봇이 그 상자 안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그 태스크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점은 형태가 다른 완전 이종의 로봇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성능 향상이 나타나는 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중요한 점은 이제 본래 데이터와 함께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 계기가 되었을진 모르겠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이제 정말 로봇의 기종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모델에 학습하는 경우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T1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었는데요. 이제 이 해당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붐이 터지면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보는 시도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로봇을 제어하는 데이터는 수집의 한계가 있다 보니 거대 언어 모델의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끌어와 보자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연구가 이 팜 인바디드입니다. 다만 이 팜 인바디드는 아무래도 좀 과도기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의 모델이 로봇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모두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지시가 들어왔을 때 뭔가에서 커피컵을 들어줘라는 이런 지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세부적인 좀 지시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컵을 들어달라는 이런 지시는 사실
이제 손을 이제 그립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제 핸들을 잡고 그 다음에 너의 팔을 들어 라는 이런 서브골드로 여러 개의 서브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팝 인바디드는 이러한 태스크를 학습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세부 사항들은 이제 검증할 때는 이제 저희가 앞서 봤던 이 RT1을 통해서 구체적인 로봇의 그 행동들을 이제 직접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팜 인바디드는 이제 팜이라는 이제 사전 학습된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여기에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자들은 여기에 제어와 관련된 태스크가 포함된 데이터를 포함해서 팜 인바디드가 지시사항에 대한 서브골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휴먼이 뭔가 지시사항을 내렸을 때 로봇이 이를 서브골로 풀어가는 이러한 텍스트를 집어넣고 이제 마지막 서브골을 이제 앤서로 집어넣어서 이러한 서브골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지도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가지고 토큰화를 해서요. 그래서 텍스트와 이런 이미지 관련 토큰들이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안에서 내부에서 모두 처리되도록 이제 학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구체적인 그 데이터들에 대한 목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어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모델을 검증할 때 쓰는 이제 로봇은 앞서 RT1과 같은 에브리데이 로봇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한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써가지고 학습한 성능과 이제 어떤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이 수행할 과제에 대한 데이터만을 학습해서 뽑은 성능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과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결과가 이제 월등히 높았는데요. 애초에 로봇 제어 데이터의 개수가 매우 적은 탓도 있지만요. 풀 믹스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학습된 지식 간에 이제 상호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이 없는 데이터라도 대규모로 학습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일반화 성능을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현재 주어진 상황은 제어 데이터에는 이 거북이라는 물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학습 시에는 사람이 방해하는 경우도 없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녹색 블록을 이제 거북이 쪽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잘 이행하는지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거북이 쪽으로 잘 옮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거북이를 다시 옮겨놓은 상황인데 로봇이 당황하지 않고 이제 거북이 쪽으로 잘 이제 녹색 그 블록들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습
두 번째 이 실험도요, 비슷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학습할 때 이제 커피컵과 그 붉은 블록이 하나의 지시사항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조합의 지시사항을 잘 수행하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로봇이 이 붉은색 그 블록을 커피컵으로 잘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람이 중간에 난입을 해서 이 커피컵을 다시 다른 곳에 옮겨 놓아도 로봇이 이렇게 붉은색 블록을 커피컵 쪽으로 잘 미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팜 인바디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식의 서브골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을 움직이려면 RT1이라는 또 하나의 모델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후에 이러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직접 로봇을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방법론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봇 트랜스포머 2, RT2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바뀐 부분을 살펴보자면, 우선 팜 인바디드는 팜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학습을 했지만, 이제는 로봇 RT2는 팜 인바디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팜 인바디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제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멀티모달 데이터도 함께 학습하는 이제 코트레이닝을 마찬가지로 유지를 했고, 다만 이때 이전에는 제어 데이터의 답변이 뭔가 서브골을 내놓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로봇 행동 값을 직접 답변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갸우팅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RT1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다시 사용하여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값을 이산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액션 토큰을 만들어서 그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다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RT1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제어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토큰을 디자인을 하면 됐는데요. 지금은 거대 언어 모델 토큰을 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약간 저의 이런 액션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RT2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백본 중에 하나를 씁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저희가 아까 예시로 들어줬던 팜 인바디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팔리X라는 이제 백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팜 인바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직접적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토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쓰이지 않는 토큰을 이제 액션 토큰으로 바꿔서 이제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팔리X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토큰이 있어서 이제 별도의 토큰을 수정하지 않고 이제 해당 토큰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트랜스포머 2는 이제 로봇 트랜스포머 1과 학습 데이터셋과 로봇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은 이제 베이스라인과 이제 제한 방법론이 모두 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 데이터에 없는 이런 환경 요소들, 뭐 객체, 백그라운드, 이런 정말로 그 주변 환경 전체가 이제 학습 데이터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러한 일반화 성능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학습되면서 일반화 성능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학습 데이터에서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 스킬을 한번 지시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시한 이 푸시, 미는 스킬은요, 학습 데이터에 없는 스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푸시에 대한 지시사항을 내렸을 때 이 로봇 트랜스포머 2가 주어진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델인데요. 2024년 말에 나온 이제 파이 제로라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우선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은요, 이제 사용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 크기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서 RT2만 하더라도 이제 12빌리언의 팜 인바디드 모델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1년 만에 2빌리언 모델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파이제로라는 모델이요, 그동안 각 분야에서 발전했던 최신 방법론들을 이제 하나의 모델로 합쳐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이 VLM부터 방법론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비전 랭귀지 모델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앞서 모든 모델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도 토큰으로 들어가고 텍스트, 그리고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로봇의 관절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의 관절 상태들이 이제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알로하라는 이제 방법론에서는요, 이 액션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여러 개의 액션을 한 번에 예측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요, 이 제한 방법론에서는 이제 50스텝의 액션을 한 번에 예측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작동까지 소요되는 추론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퓨전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퓨전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의 멀티모달 생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퓨전은 하나의 트랜스포머 구조 안에서 이 오토레그레시브 방식과 이 디퓨전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토큰을 처리할 때에는 이 오토레그레시브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미지 토큰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 오토레그레시브 방식을 그만두고 이미지 토큰을 디퓨전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는 각 모델리티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해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이제 시도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트랜스퓨전이라는 모델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강화학습 분야에서 최근에 연속적인 행동 분포를 학습할 때에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요, 최근에는 디퓨전의 추론 시간을 좀 더 짧게 개선할 수 있는 플로우 매칭이라는 일종의 디퓨전 변형에 해당되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모두 합쳐서 저도 이 액션 청크라는 거를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우선 이 플로우 매치를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스테이트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트랜스퓨전을 사용을 하되 액션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이제 플로우 매치를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파라미터는 키우면서 또 연산 속도는 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방법론으로 제시가 된 것인데요. 이는 한 구조 안에 여러 가중치 집합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되는 값에 대해서 이를 가장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가중치 집합 중 하나, 그러니까 그 가중치 집합이 엑스퍼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여러 엑스퍼트 중에 하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 집합마다 특화된 역할을 학습하는 효과가 또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랜스포머 구조 내에서 이 VLM, 비전 랭귀지 모델과 액션 엑스퍼트를 가중치 집합으로 두 개의 가중치 집합으로 나눈 다음에 이미지와 텍스트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에 입력되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스테이트와 액션 청크는 액션 익스퍼트에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랭귀지 모델은 애초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받을 때 애초에 이 이미지 텍스트를 처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요. 이 둘을 받을 때 가장 가진 지식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트와 액션은 전혀 다른 모달리티이기 때문에요. VLM에 입력이 되었을 때 자칫 사전 학습된 지식을 훼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VLM은 이제 따라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수행을 하고 액션 엑스퍼트는 이제 행동 예측을 이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 매치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전 랭귀지 모델과 서로 다른 두 가중치 집합 비전 랭귀지 모델과 액션 엑스퍼트 간의 정보 교환을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텐데요. 이때 이 어텐션은 블록와이즈 커저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블록을 이미지와 텍스트를 하나의 블록, 그리고 스테이트를 하나의 블록, 액션 청크를 하나의 블록으로 둘 텐데요. 이제 블록 내부에서는 온전한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액션 간에도 이제 온전한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블록 간에는 커서 어텐션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 텍스트 블록에서는 이 스테이트와 액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거고요. 따라서 비전 랭귀지 모델은 자신의 모달리티에 해당하지 않는 스테이트와 액션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이 이미지 텍스트 정보를 온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액션을 생성할 때에는요, 이 앞선 블록들을 모두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션을 생성할 때에는 이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와 스테이트 데이터를 모두 참고해서 생성을 할 수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파이 제로를 학습할 때 쓴 데이터 셋과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이 파이 제로는요, 이 프리 트레이닝 과정이 있고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이 있는데요. 이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은 사실 파인 튜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가 앞서 봤던 연구들을 보면 서로 다른 기종의 로봇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합쳐서 썼을 때 굉장히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그 뒤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대학과 연구실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로봇 자원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생성한 다음에 다 같이 하나로 그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이제 22가지의 로봇 종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527가지의 뭔가 고유의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이 고유 오브젝트의 개수만 거의 5천여 개를 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지수들을 활용을 해서 총 이제 100만 개의 에피소드를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제로 저자들 또한 이제 가지고 있는 7개의 서로 다른 로봇들을 활용을 해서요. 이제 좀 풍부한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 셋을 합쳐서 이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뒤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수행하려는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직접 굉장히 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선별을 합니다. 잘 만들어진 제어 데이터를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소량의 고품질 데이터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파이 제로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 제로 저자들이 데이터 수집에
사용했던 요 7가지 로봇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형태가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팔이 하나인데 여기는 뭐 팔이 2개, 4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굉장히 서로 다른 형태의 로봇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이제로 모델이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을 하지는 않고요. 요 5가지 그 태스크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별도의 포스트 트레이닝을 진행하지 않고 요 태스크에 대해서 제로샷 성능을 이제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파이제로 모델이 70만 스텝을 학습해야 하는데 이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16만 스텝만 학습하기 때문에 이 파이제로 또한 좀 동등한 성능 비교를 해서 이제 16만 스텝만 학습한 게 이 페리티 모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여전히 당연히 이 70만 스텝을 학습한 요 파이제로 모델이 가장 제로샷 성능이 좋게 나왔고요. 16만 스텝만 학습한 요 페리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스트 트레이닝 성능에 대한 실험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이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수행할 태스크를 선정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고려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저희가 잡동사니들을 한 상자 안에 넣는 태스크가 있었고, 그리고 셔츠를 접는 태스크가 있었는데요. 이 스택볼과 타월 폴딩 같은 경우에는 그 두 태스크 각각의 태스크와 굉장히 유사한 태스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컨테이너를 열고 물건을 넣고 닫는 태스크가 있었는데, 이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다만 그 대상이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처음 보는 물체라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로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작 자체가 기존 프리 트레이닝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동작들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좀 특이한데요. 요거는 이 봉에다가 이 키친타월을 새로 꽂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 봉에는 현재 다 쓴 키친타월이 있어서요. 요걸 걷어내고 이제 이 키친타월을 새로 꽂아야 되는데,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생소해서 포스트 트레이닝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5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이 4가지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파이제로 모델이 굉장히 잘 포스트 트레이닝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요 마지막 굉장히 생소할 거라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포스트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프리 트레이닝을 수행했던 모델이 좀 더 그 성능이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시간 순서대로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로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들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알아봤던 R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셋과 큰 규모 모델을 사용을 하면 이제 좋은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는 걸 확인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팜2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함께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일반화 성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고요. 그리고 RT2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 직접 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모델로 작동하도록 활용을 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파이제로 모델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의 지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아키텍처를 개선하면 될지를 이제 제시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